중환자실의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보였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는 차가운 기계음이 한지원에게는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방금 전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오늘 안으로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도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며칠 밤을 새워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고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다. 하지만 거대한 수술비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모래 아래 불과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 끝이 더러운 병원 바닥을 초조하게 문질렀다. 그녀는 우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슬픔보다 더 큰 절망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사채업자 백 사장의 사무실은 그의 인격처럼 저속하고 번쩍거렸다. 벽에는 가짜 금장 액자가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독한 시가 냄새와 탐욕의 향이 뒤섞여 있었다. 백 사장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절망에 빠진 어린 먹잇감을 음흉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지원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백 사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시간 아가씨 병원 시계는 내 시계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텐데 내 어머니 목숨값이 얼만지 잊었어.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나에게 아주 부유하고 아주 특별한 고객이 한 명 있어. 그 양반이 1년 동안 곁에 있어줄 조용한 동반자를 찾고 있거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네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네 빚까지 전부 해결될 거야. 그것은 계약서라기보다는 노예 문서에 가까웠다. 의린 한지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며 갑의 합리적인 모든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모든 것은 갑의 소유가 된다. 그녀를 인간이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조항들이 빼곡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지금 당장 네 어머니 호흡기를 떼는 건 말이 되고. 백 사장의 협박에 지원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힘겹게 숨을 쉬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백 사장의 부하들에게 이끌려 검은색 차에 태워졌다. 병원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화물처럼 다뤄졌다. 차에 타기 직전 그녀는 간신히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수술비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만 허락받았다. 결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끝났다. 차는 그녀가 살던 냄새나고 비좁은 골목을 벗어나 점점 더 넓고 화려한 거리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녀가 한 번도 속해본 적 없는 다른 세계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삶으로부터 납치당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서울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한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로 인도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나 최첨단 연구소에 가까웠다.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넓은 거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차가운 정적.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비슷한 인공적이고 무균의 향만이 감돌았다. 이 공간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를 데려온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거실 한가운데에 세워두고 사라졌다. 지원은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불안과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10분 혹은 1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마침내 안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키가 컸고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비싸 보이지만 어떤 로고도 없는 단순한 검은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람이 아닌 새로 들여온 가구나 장식품을 훑어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감정했으며 상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듯했다. 그는 자기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얇고 세련된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규칙이 들어있다. 그의 목소리는 대리석 바닥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내 방은 복도 끝이다. 내 서재와 내 침실에는 들어오지 마라.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말고 허락 없이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오늘부터 1년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는 다른 말 없이 돌아서서 다시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원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손에 들린 차가운 태블릿 PC를 내려다보았다. 매끄러운 화면 위로 창백하고 길 잃은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계약은 이행되었다. 그녀의 금빛 세장 속에서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금빛 세장 속에서의 삶이었다. 한지원은 거대하고 호화롭지만 영혼은 없는 공간에 갇혔다. 그녀의 하루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가사도우미가 차려놓은 음식을 거대한 식탁에서 홀로 먹었다. 식사가 끝나면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공간인 복도 끝방으로 돌아와 온종일 시간을 죽였다. 방은 최고급 가구와 시설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었다. 하지만 지원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버텨냈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곳에 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것은 어머니가 주신 낡은 시집 한 권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닳고 다른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다. 시의 구절들은 그녀에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다.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강민준에게 한지원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개인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진 코퍼레이션으로 출근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와서는 서재에서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의 삶은 오차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 기계의 부품이 아닌 모든 것은 무의미했다. 한지원은 그의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저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산 이유를 벌써 잊어가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을 올가매려는 집안의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저 충동적인 변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척박한 담벼락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하얀 찔레꽃 같은 은은하고 청초한 향기였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 그녀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그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펜트하우스의 무균 상태 같던 공기를 미세하게 물들였다. 처음에는 그 향기가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는 세계에 침입한 불순물이었다. 그는 가사도우미에게 방향제를 더 강한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값비싼 인공향료도 그녀의 자연스러운 체향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그녀의 향기는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그의 공간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적대적 M&A를 간신히 막아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신경이 칼날처럼 곤두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그날따라 유난히 짙게 느껴지는 그녀의 향기가 그를 맞았다. 그녀가 낮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늘 그랬듯 짜증이 치밀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향기는 그의 곤두선 신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 같았다.
스트레스와 인공적인 도시의 냄새에 찌든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직접적인 관찰은 아니었다. 그의 집 곳곳에는 최고 등급의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그의 편집증적인 성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듯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단조로웠다. 같은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몇 벌 되지 않는 자신의 옷을 단정하게 개고 그리고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것. 그의 세상에서는 모두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를 짓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어떤 욕망도 야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행동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가사도우미가 가져다준 사과 하나를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소중하게 베어무는 모습, 낡은 시집의 표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손길, 그 꾸밈 없고 진실된 순간들이 그의 마음에 이상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사도우미가 실수로 그녀가 알레르기가 있는 해산물이 포함된 식사를 내놓았다. 지원은 불평하거나 다른 음식을 요구할 만큼 대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접시를 옆으로 밀어놓고 물만 마셨다. 늦은 저녁 회의에 나가기 전 민주는 습관처럼 서재의 모니터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식사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익숙지 않은 감정이 스쳤다. 가사도우미의 실수에 대한 짜증,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그것은 어쩌면 걱정이라는 감정에 아주 희미한 편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그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관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향을 틀어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를 꺼내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행동에 지원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빵과 우유를 그리고 이미 닫힌 현관문을 번갈아 보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최초의 거래가 아닌 행위였다. 그들 사이의 얼음장 같은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그 단순한 음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두려움도 체념도 아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무언가였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소유한 차가운 주인이었지만 아주 잠깐 그는 거의 인간처럼 보였다. 강민준의 밤은 늘 전쟁이었다. 그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싼 요새였지만 어둠이 내리면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수면은 그에게 휴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고문이었다. 그는 최고급 매트리스 위에서 몇 시간이고 뒤척였다. 의사가 처방한 가장 강력한 수면제도, 심리치료사기 권한 명상도 그의 머릿속을 떠도는 악령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결국 지쳐 잠이 들면 어김없이 그날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빗줄기가 세차게 차창을 때리는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찢어지는 비명, 그리고 쇠가 찌그러지는 굉음과 함께 찾아오는 충격. 피냄새와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든 것이 빠져나갔다. 그는 늘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자신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10년이 넘도록 그의 밤은 그렇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침실을 나섰다. 펜트하우스는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거실을 지나던 그는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 소파 위로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한지원이 낮 동안 시집을 읽으며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 순간 은은한 찔레꽃 향기가 그의 지친 몸을 감쌌다. 그는 너무 지쳐서 그 향기를 밀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향기는 악몽의 잔상으로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그의 신경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주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그의 머릿속을 채웠던 비명소리를 잠재우는 듯했다. 그는 소파 쿠션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약에 취해 억지로 잠드는 토막난 잠이 아니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소파에서 눈을 떴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셨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늘 그를 짓누르던 만성적인 두통과 피로감이 사라져 있었다. 세상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이성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어젯밤과 다른 변수들을 분석했다. 잠든 장소가 침대가 아닌 소파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향기. 그는 우연의 일치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청했다. 어김없이 악몽이 그를 찾아왔다. 다음 날 밤 그는 절박함에 이끌려 조용한 실험을 감행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쿠션 하나를 몰래 자신의 침실로 가져왔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고 비과학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차가운 실크 베개 대신 그녀의 희미한 향기가 밴 그 쿠션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다시 꿈없는 깊은 잠을 잤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사들인 여자, 그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던 한지원의 존재가 이제 그의 생존에 필수적인 약이 되어버렸다.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에게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수면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끔찍한 취약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향한 그의 관찰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유일한 치료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려는 필사적인 감시였다. 그의 삶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가사 도우미를 통해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게 했다. 날씨가 추워지자 그녀의 방에 더 따뜻한 담요를 넣어주도록 지시했다.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 지원은 이 작은 변화들을 감지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박한 나물 반찬들이 올라왔다. 방은 늘 적정한 온도를 유지했고 밤에는 더 포근한 이불을 덮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 부조화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도 계약의 일부일까? 아니면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까? 그녀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다가 복도에서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시집을 떨어뜨렸다. 하필이면 그때 서재에서 나오던 강민준과 마주쳤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숙여 책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그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고 해진 시집을,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구둣발끝으로 책을 그녀 쪽으로 툭 밀어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길을 갔다. 그것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책을 짓밟지 않고 밀어주었다는 것. 그것은 그가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최초의 신호였다. 지원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얼른 책을 집어들었다. 그의 행동은 공포와 의아함이 뒤섞인 강렬한 인상으로 그녀에게 남았다.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잠든 그녀의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잠들지 못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새롭고 통제 불가능한 감정들 때문이었다. 그는 화면 속의 그녀와 자신의 침실에 가져다 놓은 소파 쿠션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병을 고칠 약을 찾았다. 하지만 그 약은 동시에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두렵게 만들었다. 한지원의 삶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악마 백사장이 다시 그녀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백사장은 처음에는 한지원을 강민준에게 넘긴 것으로 만족했다.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고 골치 아픈 빚도 해결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는 우연히 한지원이 여전히 강민준의 펜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년짜리 계약. 그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유흥이 아니었다. 진 코퍼레이션의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민준이 그 가난한 계집애를 1년 동안이나 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백 사장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강민준의 약점. 백 사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큰 판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민준을 직접 건드릴 배짱은 없었다. 대신 그는 뱀처럼 교활하게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곳을 공격하기로 했다. 바로 병원에 있는 지원의 어머니였다. 며칠 뒤 지원은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병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당장 병원비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지원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백 사장이었다. 그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숨통을 다시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렸지만 강민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계약서의 조항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마라. 이것은 자신의 문제였다. 그를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강민준은 그녀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의 치료제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듯 뒤척였다. 모니터 속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예민한 신경이 위험 신호를 감지했다. 그는 조용히 조 비서에게 그녀의 주변, 특히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백 사장이라는 사채업자가 다시 나타나 그녀의 어머니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 보고를 듣는 강민준의 얼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분노했다.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려 그의 소유물에, 그의 통제에 있는 영역에 불순물이 끼어드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모독이자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자신의 평화로운 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어. 그날 저녁 지원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서재 문 앞으로 갔다. 그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 생각이었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작정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외출 준비를 마친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위압적이고 냉정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따라와.
그는 짧게 명령하고 앞서 걸어갔다. 지원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날렵한 스포츠카에 태워졌다. 차는 밤의 도시를 총알처럼 질주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못했다. 차가 멈춘 곳은 낡고 음산한 부두의 한 폐창고 앞이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도 내리라는 눈짓을 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를 데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희미한 정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의자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백 사장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민준의 비서인 조 비서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지원은 눈앞의 광경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민준은 그녀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 사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하얀 손수건으로 구두 끝에 묻은 먼지를 우아하게 닦아내며 지극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 사장, 사업에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 당신은 그 선을 넘었어. 백 사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여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민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기회는 있었지. 하지만 당신이 걷어찼어. 그는 조비서에게 고갯짓했다. 조비서는 서류 뭉치 하나를 백 사장 앞에 던졌다. 그것은 백 사장의 모든 불법 탈세, 협박, 폭행 등의 범죄 증거들이었다. 이 서류들은 지금쯤 검찰청과 국세청에 도착했을 거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마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게 되겠지. 당신이 굴리던 돈, 당신이 믿었던 인맥, 그 모든 게 오늘부로 사라지는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원은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늘 무관심하고 차갑기만 하던 남자. 그녀를 물건처럼 취급하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그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 방식은 피비린내 나고 무자비했지만 그 목적은 명백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백 사장에게 몸을 숙여 속삭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다시 한번 그녀나 그녀의 가족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의 숨을 끊어줄 테니 명심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백 사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경악과 공포로 굳어있는 지원의 손목을 잡고 창고 밖으로 이끌었다. 채 돌아와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자신의 옆에 앉은 남자가 낯설었다. 그는 자신을 돈으로 산 주인이자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보호자였다. 그의 힘은 그녀를 두렵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힘 덕분에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지독한 모순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돌아온 후 민주는 그녀에게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이제 아무도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해.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건넨 위로처럼 들리는 말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지원이 간신히 물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의 야경으로 돌렸다. 내 것에 누가 손대는 걸 싫어해서. 그의 대답은 여전히 오만하고 소유욕에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그의 행동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안도감.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주인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그날 밤 폐창고의 피비린내와 함께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백 사장은 감옥에 갔지만 강민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의 예리한 직감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더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백 사장 같은 하찮은 잡배가 진 코퍼레이션의 총수인 자신을 상대로 이런 대담한 협박을 벌일 리 없었다. 누군가 뒤에서 판을 짜고 백 사장을 장기말로 이용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서재에서 조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백 사장의 모든 것을 파헤쳐 지난 몇 년간의 통화 기록 자금 흐름, 그가 만나고 다닌 모든 인간들,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조비서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뒤 먼지 쌓인 데이터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이름 하나를 발견해냈다. 유성중공업의 양 회장. 강민준의 집안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늙고 교활한 독사 같은 자였다. 백 사장의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흘러들어간 출처가 바로 양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였다. 양 회장, 유성, 그 이름들은 강민준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 수면 아래에 억지로 가라앉혀 두었던 끔찍한 과거의 편린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10대 소년이었던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제인 코퍼레이션을 집요하게 노리던 유성중공업의 양 회장이 꾸민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 사고로 그는 부모님을 모두 잃고 기적적으로 혼자만 살아남았다. 찢어지는 비명 빗물과 뒤섞인 피 냄새, 그리고 산산조각난 차체. 그날의 기억은 그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고 그를 지금의 감정 없는 강철 같은 남자로 만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거의 끔찍한 재현이라는 것을. 양 회장은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해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것. 15년 전에는 그의 부모님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서재의 모니터로 향했다. 화면 속에서 한지원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은 그녀인가? 이 끔찍한 깨달음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억눌려왔던 트라우마가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서재 책상에 위태롭게 몸을 기댔다. 그녀의 향기가 배어있는 쿠션을 끌어안아도 악몽은 더 이상 물러가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그의 손에 의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중에는 15년 전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도 섞여 있었다. 자신의 방에 있던 지원은 희미하게 들려온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남자의 신음.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의 서재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의 명령이 뇌리를 스쳤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걱정이라는 감정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그의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틈새로 보이는 서재 안의 풍경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CEO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길 잃고 상처 입은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그에 대한 그녀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연민과 가슴 아픈 공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지독히도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악몽을 꾸고 깨어난 어린 그녀에게 늘 해주시던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에 민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규칙을 어긴 침입자를 향한 분노가 스쳤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실되고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 순수한 걱정은 그의 모든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강철 같던 방어벽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고통스럽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비가 왔었어, 오늘처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고통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섣부른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가 되어 그의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스며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책상에 엎드린 채 평생 처음으로 타인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지원은 방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 한쪽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잠든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중독은 이제 변해버렸다. 더 이상 잠을 자기 위해 그녀의 향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을 잠재우기 위해 그녀의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두렵기만 한 주인이 아니었다. 그 역시 보호가 필요한 상처 입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어두운 서재에서 말없이 나눈 교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서재에서의 그날 밤 이후 강민주는 변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지키려는 맹수의 결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양 회장의 공격을 방어만 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15년 묵은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릴 덫을.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는 조비서를 통해 JIN 코퍼레이션이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성중공업 측에 흘렸다. 물론 그것은 진짜 정보가 아니었다. 치명적인 오류를 품고 있는 미끼였다. 양 회장이 이 미끼를 물면 유성중공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무너질 터였다.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조비서가 우려를 표했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위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양 회장은 탐욕스러운 늙은 뱀이야. 눈앞의 먹잇감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할걸.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양 회장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제인 코퍼레이션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회사의 사활을 걸고 이 가짜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양 회장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양 회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그 칼날은 한지원을 향할 것이 뻔했다. 그 불안감은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무언가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밤늦게까지 서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지켜주었듯 그녀 역시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무서운 일이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냥 얌전히 안전하게 있기만 하면 돼. 하지만 당신은 혼자잖아요. 그녀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늘 혼자였다. 혼자 싸우고 혼자 버텨왔다. 누구도 그의 고독한 성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성벽을 넘어 들어와 있었다. 바로 그때 지원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유성중공업의 내부 보고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것은 양 회장의 개인 비서실에 대한 인적 사항 보고서였다. 이 사람 김민지 실장. 그녀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떻게 알지?
제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그만뒀는데 유성중공업으로 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그녀의 말은 민준의 계획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그는 즉시 김민지라는 인물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는 양 회장의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양 회장의 숨겨진 정부였고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양 회장을 무너뜨릴 더 확실하고 더 극적인 방법. 그는 김민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뒤 진 코퍼레이션의 기술 유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은 진 코퍼레이션이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빠졌다고 예측했다. 이것은 모두 민준이 계획한 연극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 양 회장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승리를 확신한 양 회장은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민지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밀스러운 축하 파티를 열었다. 바로 그곳에 강민준이 나타났다. 오래 기다리게 했군 양 회장.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양 회장은 경악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웃음을 되찾았다. 패배자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무릎이라도 꿇으러 왔나? 글쎄 오늘 무릎을 꿇게 될 사람이 누굴까? 민준이 손가락을 튕기자 스위트룸의 대형 TV 화면이 켜졌다. 화면에는 양 회장이 김민지에게 유성중공업의 비자금 내역과 주가 조작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몰래 카메라 영상이었다. 양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배신감에 떨며 김민지를 돌아보았다. 내가 감히. 김민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약속한 돈보다 강민준 씨가 제시한 돈이 훨씬 더 많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패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건 질색이라서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양 회장은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다. 강민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쯤 네 소중한 그 계집애가 있는 병실의 산소 공급 장치가 멈추게 될 거다. 나와 함께 죽는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양 회장이 이런 비열한 수단까지 준비했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여기서 양 회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15년의 복수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한 여자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그의 망설임은 1초도 되지 않았다. 그는 들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양 회장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알았어. 당신이 이겼어. 그러니 제발 그녀는 건드리지 마.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진 코퍼레이션의 오만한 제왕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복수보다 자신의 제국보다 그녀를 선택했다. 그의 행동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고백이었다. 양 회장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친 듯이 웃는 순간 스위트룸의 문이 박살나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리모컨은 조 비서가 쏜 테이저건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은 민준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는 양 회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측하고 한지원과 그녀의 어머니를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였다. 병실에 있던 것은 마네킹이었고 리모컨은 아무런 기능도 없는 가짜였다. 이럴 수가. 양 회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혼란이 정리된 후 민주는 텅 빈 스위트룸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녀를 지키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얽매인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한 명의 남자였다. 그는 깨달았다. 진짜 승리는 양 회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제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양 회장이 몰락하고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유성중공업의 붕괴와 제2인 코퍼레이션의 극적인 승리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강민준과 한지원은 그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민준은 지원을 데리고 서울 외곽의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이곳으로 안전하게 옮겨져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다. 지원은 유리창 너머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던 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민주는 그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너덜너덜해진 이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그들의 첫 번째 계약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작은 집의 등기 권리증과 그녀와 어머니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부드러웠다.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의 계약은 이걸로 끝났어. 이건 그동안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한 보상이야.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녀가 그의 위험한 세계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그녀가 가장 원하는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느낀 것은 그토록 원하던 해방감이 아닌 심장을 저미는 깊은 슬픔이었다. 금빛 3장에서의 자유는 그녀가 꿈꾸던 것이었지만 그로부터의 자유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다가왔다. 이게 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그저 거래였나요? 그녀의 반응은 민준을 놀라게 했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예상했지. 이런 슬픔과 원망이 섞인 질문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게 아니었나. 그 순간 지원은 마지막 남은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집이나 돈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배웠어요. 화려한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외롭지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 없이 사는 건 어쩌면 더 외로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것은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고백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마지막 이성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절박한 안도감이 가득한 몸짓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잠겨 있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내가 틀렸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이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그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다. 이전의 계약은 끝났어. 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어. 평생을 기한으로 하는 계약. 이건 소유의 계약이 아니야. 동반자의 계약이지. 매일 아침을 함께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계약. 나하고 마음의 계약을 맺어주겠어, 한지원. 그의 고백에 지원은 마침내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아픔과 오해의 시간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시작으로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다. 1년 뒤 그들의 첫 번째 계약이 끝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의 정원에는 하얀 찔레꽃이 만발해 있었다. 집안은 따스한 햇살과 그녀가 가꾼 꽃향기, 그리고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곳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가 아닌 진정한 집이었다. 지원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근처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지원은 집 앞의 작은 공간에 새봄 화원이라는 이름의 꽃집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가꾸며 매일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행복을 선물했다.
강민주는 여전히 JAN 코퍼레이션의 강력한 총수였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살지 않았다. 그는 저녁이면 제 시간에 퇴근해 그녀가 차려준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의 밤에는 더 이상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내 인생 최고의 계약은 바로 너라는 계약이야. 민준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지원은 그의 품에 기댄 채 행복하게 웃었다. 상처와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서로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해변 위로 길게 이어졌다. 그것은 그 어떤 파도도 지울 수 없는 행복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팔아야 했던 한 여자의 절박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에게 중독되어 버린 한 남자의 서툰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지원과 강민준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우리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지라도 그 끝에서 우리는 가장 찬란한 시작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주인공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심장부 종로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섬이 있었다. 익선동.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낡았지만 정겨운 한옥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곳. 강윤아의 작은 식당 윤아의 키친은 바로 그 골목길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녀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신선한 재료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위로 거대한 재벌 기업 청아그룹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청아그룹은 익선동 전체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들의 계획 안에 윤아의 작은 식당과 이웃들의 삶의 터전은 그저 지워버려야 할 낡은 과거일 뿐이었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상인들은 평생을 바친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골목을 지켜온 노인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거대한 그룹의 보상금 제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강윤아는 달랐다. 그녀는 동네 상인들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표가 되어 청아그룹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는 가장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그들의 부당함을 외쳤다. 한편 한지우는 매일같이 익선동 골목을 걸었다. 그는 청아그룹 재개발 프로젝트 팀의 말단 사원이었다. 그의 임무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며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고 골목의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을 스케치했다. 그의 눈에 강윤아라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회사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용히 매일같이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모습에서, 거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그 필사적인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윤아가 이끄는 주민들이 프로젝트 사무소 앞에서 작은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윤아가 확성기를 들고 부당한 개발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한지훈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청아그룹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러 온 적군의 첩자일 뿐이었다. 시위가 끝난 후 그녀는 그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들 상사한테 보고할 거리라도 찾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스케치라도 해서 보여주게.
지우는 당황하며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등 뒤로 감췄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곳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조용한 대답에 유나는 코웃음을 쳤다. 기억 당신들이 곧 부숴버릴 것들을 기억해서 뭐하게요.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당신들 상사한테나 가서 전해요. 우리는 절대 단 한 평의 땅도 팔지 않을 거라고.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인생이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말을 내뱉고 돌아섰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하고도 슬픈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분명적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녀가 이끄는 이 위태로운 저항의 유일한 비밀스러운 지지자이자 그녀를 동경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전쟁의 진짜 성격을 알고 있었다. 강윤아의 눈에 한지우는 그저 거대한 적 청아그룹이 보낸 차가운 첩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는 사실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이 싸움의 유일한 변수였다. 지우는 익선동의 허름한 원룸을 얻어 평범한 직원인 척 생활하고 있었다. 그의 방 안에는 익선동의 골목과 가게,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담은 수백 장의 스케치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스케치의 대부분은 한 사람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강윤아였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인 한상진 회장과의 타협이자 그 자신만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한 달 전 청아그룹의 회의실. 지후는 임원들이 만들어낸 익선동 재개발 계획안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었다. 계획안 속에는 그 동네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건축학을 전공한 전문가였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익선동이라는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가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그곳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상진 회장은 냉정했다. 지훈아, 비즈니스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법이야. 그렇다면 제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훈이 제안했다. 제가 직접 그곳에 들어가 평사원의 신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그때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예전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이상과 열정을 본 한 회장은 마지못해 그의 위험한 제안을 수락했다. 그렇게 지우는 침묵의 관찰자가 되어 익선동으로 들어왔다. 그는 매일같이 골목을 걸으며 강윤아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시위꾼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학생에게는 몰래 국밥값을 깎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노인을 돕고 이웃가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건물의 모습이 아닌 그녀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항의할 때의 단호한 표정, 손님을 맞을 때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지친 뒷모습까지. 그는 그녀를 몰래 돕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밤 윤아의 식당 간판 조명이 고장나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익명의 이름으로 수리기사를 보내 아무도 모르게 간판을 고쳐놓았다. 윤아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또 한 번은 윤아와 이웃한 할머니의 가게에 식자재 공급이 끊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급업체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할머니는 그저 공급업체의 변덕이 해결되었다고 기뻐했다.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획안을 완성했다. 그것은 익선동의 한옥 골목길의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획안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획안을 들고 창밖을 보았다. 유나의 키친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이제 이 기획안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야 했다. 그것은 이 동네와 그녀의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만 하는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청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다면 과연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저항하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세상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한지훈이 완성한 새로운 기획안은 그의 책상 서랍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윤아의 마음을 얻기 전에, 그녀의 신뢰를 얻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기획안을 내미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기만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한상진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사회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그는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지훈아, 내게 준 한 달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간다. 이번 주까지 내 기획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기존의 계획대로 철거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지훈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윤아를 향한 마음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가 고뇌하는 동안 청아그룹의 법무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아랫사람들은 익선동의 모든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강제 철거를 예고하는 마지막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 철거를 집행하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통보였다. 최후 통첩은 익선동 주민들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동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몇몇 상인들은 헐값의 보상금이라도 받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노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끈끈했던 공동체는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와해되고 있었다. 강윤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이웃들을 실망시켰다고 부모님이 남겨준 소중한 가게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아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의 절망은 깊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마지막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세상에 그들의 억울함을 외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제 철거가 예정된 바로 전날 익선동 골목에서 마지막 저항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 전날 밤 익선동의 골목길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윤아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식당을 구석구석 쓸고 닦았다. 그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가족들을 며칠간 친척집으로 보내고 가게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의 구석에 한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표정으로 그녀의 가게를 그리고 그 안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윤아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눈에 그의 그 표정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자가 패배자를 내려다보는 기만적인 연민처럼 보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너희들 차지가 되겠지.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결코 저들의 동정을 받으며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터였다. 그녀는 내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 위선적인 얼굴을 한 청아그룹의 말단 사원에게 자신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결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강제 철거의 날이 밝았다. 아침 일찍부터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은 거대한 굴착기와 용역 깡패들의 위협적인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강윤아와 몇몇 남은 주민들은 서로의 팔을 잡고 자신들의 가게와 집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업무방해로 경찰에 넘기겠소.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굴착기와 주민들 사이를 막아서며 현장 책임자에게 필사적으로 말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한상진 회장이 약속했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든 벌어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강윤아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을 기만하고 파괴의 현장을 감독하러 나온 위선적인 적군의 일부였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인간 바리케이드에서 뛰쳐나와 지훈의 앞으로 달려갔다. 행복한가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원하던 그림이 바로 이거였나요? 우리가 무너지고 울부짖는 이 모습이 당신들 스케치북에 담고 싶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냐고요. 그녀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같은 앞잡이들은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서름과 분노 절망을 담아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주제 파악 좀 해.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인생이라고 당장 꺼져. 잭.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뺨에 정확하게 꽂혔다. 시끄럽던 공사 현장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주민들도 용역 깡패들도 모두 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훈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뺨을 때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힐 만큼 무겁고 진실되게 울렸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굴착기와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한 골목길,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작고 아름다운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윤아 씨,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이 최악의 순간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제 방법이 서툴렀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증명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상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지훈에게 달려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도련님, 그의 외침에 유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비서실장은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만약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원래 계획대로 철거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도련님, 회장님, 설득. 그 단어들이 유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휘몰아쳤다. 그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자신의 뺨을 맞고도 슬픈 눈으로 자신을 보던 남자. 굴착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민 남자. 그리고 그에게 도련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숙이는 비서. 그녀가 지난 몇 달간 경멸하고 증오하고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뺨을 때렸던 저 말단 사원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멈출 수도 시작할 수도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녀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뺨을 때렸던 그 얼얼한 감각과 그의 손에 들린 반지의 눈부신 빛, 그리고 도련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세상 속에서 현실감을 잃고 거대한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 한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충격과 혼란, 그리고 수치심으로 가득 찬 강윤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의 대답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온 비서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평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다운 차갑고도 절대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 전해 오늘 철거는 모두 취소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해. 내가 직접 새로운 기획안을 발표하겠다고. 비서실장은 도련님의 그 단호한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깊이 허리를 숙이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윤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네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과 용역, 깡패들의 겁먹은 얼굴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식당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바닥이 여전히 얼얼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과 분노가 한 사람의 진심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그의 선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처를 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 지우는 아버지와의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한상진 회장의 집무실. 그는 아들의 반란에 분노했다. 고작 그 식당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냉철한 논리와 데이터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 만든 새로운 익선동 재개발 기획안을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다. 그의 기획안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익선동의 역사적인 가치와 작은 가게들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곳을 서울의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상생의 계획이었다. 그는 이 계획이 단기적인 이익은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청가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완벽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이것은 여자 하나를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돈만 아는 건설사가 아닌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청가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다음 날 열린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지훈의 기획안을 풋내기에 이상주의적인 망상이라며 비웃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기존의 계획안만을 지지했다. 지훈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혼자서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해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10년은 연구한 전문가처럼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회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해안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결국 그의 열정과 완벽한 논리에 몇몇 이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투표의 순간, 지훈의 기획안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기적처럼 통과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짓밟는 힘이 아닌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그날 저녁 강윤아는 자신의 작은 식당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소식을 접했다. 청아그룹 익선동 재개발 계획 전면 수정. 상생을 목표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변경. 기사에는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젊은 리더 한지훈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는 회의장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윤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그가 단순히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자신에게 청혼한 것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정말로 자신과 이 동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왔다는 것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치른 그 거대한 전쟁의 무게를, 그가 겪었을 고독한 싸움을 생각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가 언젠가 명함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에게 대답을 해야 할 차례였다. 청가그룹의 재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는 소식은
익선동에 기적과도 같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주민들은 환호했고 동네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선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주민들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되어 있었다. 강윤아는 자신의 작은 식당 안에서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이 동네를 위해 얼마나 거대한 싸움을 치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의 진심의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남기고 갔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한지훈 씨, 저 강윤아입니다.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익선동의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아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진심을 다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한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제가 당신의 뺨을 때린 것,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분노와 편견에 눈이 멀어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이 느꼈을 절망감과 분노를 저는 이해합니다. 오히려 제 방법이 서툴렀던 것을 제가 사과해야지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의 벽이 그 순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윤아 씨, 그날 제가 했던 청혼, 제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청혼이 아니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저의 절박한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그는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당신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키려는 그 열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을 동경해왔지만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윤아 씨, 저는 당신 없는 청아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일생에서,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저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녀의 대답을 가로막는 비서도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과 그들의 진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익선동의 재개발은 한지훈의 새로운 기획안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낡고 위험한 것들은 보수되었지만 골목의 정취와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었다. 윤아와 지훈은 이제 연인이 되어 함께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윤아의 키친은 이제 철거될 위기에서 벗어나 익선동의 가장 사랑받는 맛집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가난한 여자와 재벌 남자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서로의 가장 좋은 모습을 알아보게 된 두 사람의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들의 관계는 지위나 돈이 아닌 서로의 인격에 대한 깊은 존중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단단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지훈은 윤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자신들이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네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그날의 그 거친 뺨 한 대와 서툴렀던 반지 하나로부터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